김민수 최고위원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매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이 반복되고 그 일상 중에서 약간씩의 차이와 감정 기복의 차이와 그리고 또 다른 희망과 뭐 때로는 절망과 모든 국민이 다 같지 않을까. 네. 네. 아니 어제 뭐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뭐 국민소통 특별위원장. 아, 네. 네, 그건 뭐죠?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지금 지도부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장동혁 대표님과 함께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예. 이게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지금 좌우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당심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이 민심이 왜곡되고 당심이 왜곡되면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레거시 미디어를 보잖아요. 정치인들도. 예. 정치인들도 속아요. 이게 민심인지 이게 단심인지. 근데 그중에서 일부 진짜 부지런을 떨고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진짜 당심과 진짜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보니까 당심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예. 또 민심을 분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아갈 수가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 라고 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지금 국민소통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은 민심과 당심에 대한 더 가까운 청취. 네. 그리고 이 청취를 통해서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대변해내는 역할. 그리고 레거시가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여론의 균형을 잡아가는 역할. 이렇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뉴 미디어들 레거시가 해내지 못하고 있는 좀 균형이 흐트러진 부분들은 뉴 미디어와 또 소통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당심과 민심들을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당의 정책으로도 좀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결론은 당심이 저는 사실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당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굳건히 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이나 방향성을 잡았을 때 중도를 설득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여론이 뭔지 레거시가 만든 여론을 쫓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절대 우리들은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가장 중요한 말을 뽑으라면 당심에 대한 청취, 민심에 대한 바른 방향의 청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드 미디어들이 상당히 긴장하겠네요. 올드 미디어들은 원래 긴장하지 않죠. 근데 긴장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올드 미디어들이 지금 이미 철옹성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미디어라는 채널은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지금 올드 미디어가 갖고 있는 이 채널 파괴력은 너무나 강한데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을 본인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야 이제 앞으로는 지도자가 얘가 돼야 되지 않겠어 하면 이 방향으로 끌고 가면 끌려왔고 그리고 야 이거 정치 현안은 이렇게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대중들을 어느 순간부터 끌고 가려고 했다. 이게 사실은 선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선동이고 이러려는 목적이 있다 보니 대중을 움직이려는 목적이 있다 보니 이 팩트에 기반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장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들을 흘리고 있더라. 자, 그럼 이것은 지금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팩트의 전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움직임을 이끌겠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저는 대래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분간 고쳐지기 힘들 것이다. 당분간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다 은퇴하지 않는 이상 고쳐지기 힘들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뉴 미디어가 대래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더 날카로운 시선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뉴 미디어에 대한 사실 우리 당이 좀 폄하를 하잖아요. 폄하가 아니라 이제는 이 소통 채널로서의 하나로 완전히 인정하고 이들로부터 제대로 된 여론들을 형성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린 게 사실 장동혁 당대표가 굉장히 결심을 한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당내 7년 차가 됐잖아요.
제가 본 중에 가장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사실 한 달 좀 넘게 겪었지만 훌륭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는 우선은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소통했다라고 해서 이걸 다 들어주는 건 또 리더가 아닙니다. 소통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추진해야 될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대로 추진할 수 있어야 또 리더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이 쉽지 않은 과정들을 이겨내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힘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잊지 않는 것이 또 리더의 덕목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봤던 장동혁 대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지 않고 잃지 않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 힘든 시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리더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 리더십이 더 빛나게 하려면 우리 당의 많은 분들께서 팔로우십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팔로워가 없는 리더는 없습니다. 근데 이 팔로우십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놓고도 이 리더를 빛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조직을 빛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내에서 훌륭한 리더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리더들끼리 뭉치면 이게 팔로우십이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잘 깨지죠. 네, 깨집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선출된 당내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가고자 방향성을 제시하면 이 길에 힘을 모아줘야지 리더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당심을 모았던 이 취지를 살려낼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가 결정하거나 지도부가 결정하는 일에 석연치 않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맞아? 이렇게 투쟁하는 게 맞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야, 이렇게 하다가 중도 확장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당원들께서 장동혁 대표의 투쟁력을 보고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면 이건 당원들의 뜻을 믿고 당원들의 마음을 믿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같이 힘을 실어주면 우리들이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방향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지. 그래서 당내에 그냥 어른들께 부탁한다면 팔로우십을 더 발휘해달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그 인선 결과를 보고 놀라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적이 없어야 되는 모양이죠. 당적이 있으면 못하는 모양이죠. 제가 그거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했던 것 그죠, 같습니다. 외부에서. 네. 이호선 교수님이라고 네네. 국민대 법과대학장 하셨고 네네. 그분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사실 그 지난 탄핵 전국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각하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고 아주 그 법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방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되니까 지금 소위 이제 그 한동훈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당 게시판 사건 이거 야 이제 조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사필 기정이다.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이고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하시겠지만은 때로는 다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때로는 공개하는 것이 방향을 틀어내기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호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헌법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죠. 대가. 전문가이실 뿐만이 아니라 대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릿속에 100가지의 지식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걸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다면 그 사람은 전 지식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나한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두 가지의 지식이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용기 있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호성 교수는 당시에 탄핵 전국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으로서
지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옳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소신이 없다라고 하면 할 수 없었던 발언들이 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당내 개혁 혁신 방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 역시도 본인의 소신대로 설득해 나가면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동혁이 장동혁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무감사위원장을 선발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거는 인사는 속도가 아니다. 인사는 속도가 아니라 정말로 신중함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신중했던 만큼 좋은 인선, 훌륭한 인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김민수 최고위원과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사실 이제 뭐 이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또 답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 이야기해 주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하기 제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속 시원하게 딱딱 말한다고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딱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게 이롭고 당원분들께 이롭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고 당원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계속 입 밖으로 꺼낼 때 이것이 더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대표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거 딱딱 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건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달 좀 지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달이 되니까 그 건드렸던 부분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말이 헛방은 아니다. 제가 계속 그 말을 드렸었는데 방송 나올 때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최소한 김민수가 판단할 때는 그렇더라.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여러분 성에 안 찰 수 있지만은 이 부분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사실 속도가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한 것이지. 그렇죠. 예. 내 개인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늦잠 자는 버릇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거 고치는데도 평생 못 고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은 수십 년 동안 병폐로 적폐로 썩었어요. 곳곳이 다 썩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일깨우고 다시 변화시키는 과정이 한 달 만에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진짜로 마술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영역을 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제가 간혹가다 여기 우리 선배님께는 말씀드리는데 밖에 보이는 게 1이면 9는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분투는 9가지는 숨어 있다. 밖에 드러나는 투쟁은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아마도 9할, 18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장동혁 대표에게 결국에는 크게 힘이 실려야 이 개혁 방향 자체가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장애물들이 지금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 장애를 뚫고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 없을 뿐, 네,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서 장애 집회 한 번을 하는 것이고, 네, 장애물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의 발언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속도가 붙게 되고 힘이 실리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속도가 붙겠죠. 네, 그때부터 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좀 안 들고 성에 좀 안 차더라도 계속 힘을 실어 주셔야 지도부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것인데 야, 니네 이번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계속하면은 당 내에서 이러한 개혁이나 투쟁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속도가 더 늦어지고, 그래, 맞아요. 네, 그리고 멈췄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 김민수가 볼 때는 실망시키지 않는 당 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그 동대구역 집회, 이번에 서울 집회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차별화되거나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 된 점도 좀 보이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지난번 대구 집회 때보다는 일단은 음악 선정 좋았다. 아, 예. 네. 예. 음악 선정이 좋았고 그리고 연사들도 선정이 좋았다. 그리고 의원들 줄줄이 나와서 인사하지 않고 한꺼번에 인사했던 것 괜찮았다. 전체적인 진행은 괜찮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당에서도 하긴 했는데 제가 거기에 오신 시민분들께 죄송한 거가 있어요. 예. 길 건너편에 있던 분들한테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무대 앞쪽에 옆쪽으로 약간 가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렸고 일정 구간 조금 떨어진 구간부터는 잘 들렸던 부분이 있고 멀리 나가면 또 안 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사 전에 마이크 테스트 정도를 하고 거기까지 들려 해서는 이게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이게 모든 장애 행사의 90% 성공을 결정하는 건 음향입니다. 네, 음향인데 이 음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당 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뿐이 안 들린다거나 사람들의 대화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지금 참여했던 분들 가까이서 보려고 막 옆으로 섰던 분들은 예. 멍하니 서 있다 가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음향 부분을 정말로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을 좀 저도 내부적으로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 이 음향 때문에 불편했던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음향이 사람들의 감성 수치 그러니까 이 동조화를 그렇죠. 끌어내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거 나이트에 들어갈 때 어릴 적에 나이트에 들어가면 나이트클럽. 쿵쿵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 네, 그럼 이게 몸으로 전파가 팡팡 치는 네. 것과 그냥 잔잔하게 음악이 틀려져 나오는 것과 다르죠. 다르듯이 다르죠. 여기에서 연사들이 그리고 위에서 무대에서 어떤 음악이 나오거나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노래가 나올 때도 예국가 하나가 틀어질 때도 이게 심장을 때릴 수 있는 음향이냐 아니면 그냥 귀에 들리는 음향이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국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힘든 자리를 오시는 것이니만큼 이분들이 더 이 열기를 느끼고 갈 수 있게 내가 최소한 연사들이 하는 말이 쏙쏙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음향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자리와 우리 시민들의 자리가 간격이 너무 멉니다. 국회의원석 따로 안 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다 합쳐라. 민주당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따로 앉는 거 봤냐? 따로 앉지 않죠. 네, 섞여 앉습니다. 네, 섞여 앉아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서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카메라의 공간을 너무 띄우다 보니까 이 공간을 너무 띄우다 보니까 앞에 연사들한테는 이 뒤에 함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연사들의 동기부여를 엄청난 큰 차이를 줍니다. 내가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과 내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같이 얘기하는 건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간격을 너무 이격시켰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땐 개선해야 될 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당에서 싫어하겠죠. 계속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 개선해 되죠. 나가야 정말로 시간 빼서 나와주신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이분들과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것도. 그리고 수많은 예국 시민들께서 원하는 진짜로 좀 무대에서 이 말 좀 외쳐주지 않은 말들이 안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우리 보수가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우고 싶다면 저는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동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거대한 공룡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장애로 나가든 뭘 하든 레거시에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말로 수많은 예국 시민들이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 나와도 소리 외쳐도 내가 내고 싶은 소리를 내도 레거시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올드 미디어는 무시하죠. 그럼 이거는 차찬 속에 태풍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죠. 네. 우리가 비록 조금 어설프고 부족해도 국민의힘이 나와서 얘기하면 이건 레거시를 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 국민의힘에 제가 최고위원 나갈 때부터 나가면 내 말이 레거시를 탈 겁니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국민의힘이라는 채널을 통해야지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싸움 자체가 국민의힘뿐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여기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 국민의힘이 할 때 완전히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걸어놓은 덫에
빠지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앵커님께서는 무슨 발언을 해도 야 유튜버가 기자가 우리 국민인데 할 수 있는 거지. 그 발언이 왜? 라고 방어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앵커님께서 선배님께서 당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이때는 국민의힘에 누가 이런 발언을 했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을 넘어서 이 진영의 문제가 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감정적인 영역에 앞서서 우리도 100번 1000번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수만 가지 수를 생각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전략 전술이 네, 필요하죠. 전략 정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친구들한테 이 좌파 세력들한테 우리가 먹잇감을 줄 필요가 먹잇감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걸 자제해야 나중에 이걸 터뜨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네, 현 재판 속개 재판 속개. 이것 빼고는 없다. 예. 네, 그럼 여기에 집중을 시켜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외치는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 사법부도 네. 국민 여론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투쟁심을 끌어올려줘야 되고 니네 뒤에 우리라도 싸우고 있어. 우리가 같이 싸우고 있어. 국민이 버티고 있어.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재판 속개를 결심할 수 있는 용기도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이게 그렇죠.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다 같은 목소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여긴 지금 유튜브니까 제가 그냥 얘기한다라고 하면요. 종북주의자라고 우리가 발언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반인이 아닌 제가 빨땡땡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바로 다음날 신문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우리 당이 완전히 공격을 받을 거고 전 경질당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여러 시민단체들과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그렇죠. 이건 국민의힘이 발을 한 발 잘못 딛는 순간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민주당과 싸울 세력이 없고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게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진짜로 이거를 투쟁하고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발목을 잡아버리면 이 사람들 발목을 잡는 겁니다. 싸우려고 힘겹게 나가는 사람들 발목을 잡는 것이고 뒤에 싸우지 말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렇죠. 이 투쟁이 멈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큰 판을 읽고 가셔야 됩니다. 큰 판을 읽고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믿고 호흡해 줄 때 이재명 정권 세울 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함께 원하는 것들 다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영풍 TV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때로는 발언을 절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언을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 어떤 큰 전략과 전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전략과 전술을 대한민국 가장 큰 야당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김민수 최고위원 또는 뭐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장동혁 당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송에서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막 뒷다리 잡기 시작하면은 장애 투쟁 나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춥니다 이거. 가던 기관차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기 선배님 앞에서도 하지만 유튜버들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유튜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내 말 한마디에 정치적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100을 얘기하고 싶다고 100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 사람은 며칠 못 가서 정치판에서 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수의 발언만 해도 너 그렇게 발언해도 돼라고 하는데 저는 한 70%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60-70%만 하고 있는 건데도 사람들이 야, 좀 살살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70 하고 싶은 게 100이라고 해서 71만 해도 저는 내일부터 못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언들을 우리가 피해 나가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기술인데 이 기술을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다. 그렇죠. 예, 이 기술을 모두가 갖고 있지는 않고 이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앞서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다가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도 좀 배려해 주시면은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은 지금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무엇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싸우다 보면 여우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우같이 지혜로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지금 어제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막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하시고 또 나경원 의원도 하시고 하던데, 근데 그 말씀을 찬찬히 제가 꼼꼼히 읽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국민들의 대다수는 저는 설득력이 있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일부 언론들은 좌파 매체에서 또 구구몰이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혐중애입 혐중애입 김민수가 극우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 쓴 분들을 박수를 칩니다. 잘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신 게 그 언론들의 대다수의 댓글들 여론을 보면 좌파 매체라고 해도 야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맞아요. 댓글이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레거시가 국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가르치려 들면 옛날의 국민들이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레거시라는 이 단어가 아주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길 바랍니다. 이게 프레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레거시는 국민 대중들을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매체들이다. 라고 인식이 되면은 이 사람들의 힘이 계속 잃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것이 일단은 우리가 정보력이 달라요. 우리의 손엔 다 휴대폰이 있어요. 그렇죠. 이 휴대폰을 통해서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전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서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처럼 신문 한 장이 오기 전까지는 신문을 받아보지 않는다면 세상 돌아가던 것을 모르던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레거시가 국민 한 명도 마음대로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최소한 중국 무비자 입국 정도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좌우를 떠나서 야 이건 좀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주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봤어요 이미. 네. 그리고 지금 최근만 해도 제주도 카지노에서 폭력 사태를 봤습니다. 식당에서 담배 피던 중국인에게 담배 좀 꺼주세요라고 했던 한국인이 어떻게 구타를 당하는지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너무나 국민들한테 인식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광객들이 더 몰려들 거야라고 해서 호도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무비자 입국 안 할 땐 관광객 안 왔습니까? 네. 비자가 있으면은 비자 입국이 가능할 때 관광객이 못 오는 관광객이면 이거 이상한 관광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인 성상에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차원에서도 우리 당 차원에서도 이게 공지가 됐으면 좋다. 더 좋은 것은 국가에서 이것을 진행이 되었다라고 치면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라도 한번 해야지 맞는 것이다. 네.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최소한 몇 가지는 안내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와 싸워야 될 테니까 또 이게 중국인 받는 게 맞네 안 맞네 이런 걸로 싸우실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먼저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큰 차이가 뭔지만 알아야 되는데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큰 차이는 사전 심사 기능입니다. 사전 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전 심사의 기능이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 그러면 무비자 입국은 사전 심사 기능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확인합니다. 간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현지에서 간소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사전 심사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무엇이냐? 그럼 첫 번째로 당연히 신원. 이 사람의 신원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하는 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재정 상태. 이 사람 너무 가난해서 여기에서 눌러 앉아버리는 거 아닌가? 불법 체류죠. 네, 불법 체류하는 거 아닌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면 재정 상태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전염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킹하는, 사전 체킹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범죄 경력 확인입니다. 혹시 뭐 마피아인지, 네. 그죠?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등도 확인되는 거죠. 살인 전과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걸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미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풀어준다라고 하면 이거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현장에서 걸릴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럼 이게 비자 입국이냐 무비자 입국이냐는 결국에는 사전 심사 기능이 있냐 없냐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방금 다 나왔죠. 신원. 네, 그리고 건강 상태, 그리고 범죄 경력 이 세 가지만 해도 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인들이 원래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 절차들이 필요하면 필요하고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제하고 들어오게 된다. 그럼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첫 번째는 신원이 검증이 안 됐어, 재정 상태가 검증이 안 됐어. 그럼 아까 불법 체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는 이미 기존 데이터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많이 하더라, 불법 취업 많이 하더라. 자, 이거 지금 몇 명이 들어올지 몰라요. 이 기간 동안 몇만 명이 들어올지 몇십만 명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 체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불법 취업을 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겠죠. 네. 그것도 두 번째는요. 건강 상태 확인 안 된다니까요. 건강 상태를 원래대로 비자 입국이라고 하면 이거 사전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염병들 특별 지역이 있잖아요. 전염병 등 특별 지역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지역들은 입국 제한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대사관에서 사전적으로 조치하기도 해요. 예. 자, 근데 무비자 입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체킹이 안 됩니다. 들어올 때 발열 체킹 정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염병의 확산 가능성 당연히 커지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범죄 경력이 확인 안 돼요. 예. 자, 그럼 범죄자들 들어올 가능성 높아집니까? 안 높아지겠습니까? 아주 높아지겠죠.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범죄자들이 통상 실수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전과가 1범이 2범 되고 2범이 3범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중국에서 지금 범죄를 저질렀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기질을 그대로 발휘한다라고 하면 이건 국민 안전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폭력이라든지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위들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안심이겠지만은 진짜로 악랄한 범죄자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이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조폭이. 여러 가지 인신매매라든지 지금 조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 기회를 틈타서 이런 범죄자들이 대거 입국하게 된다면 이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니, 특히 이번에 보니까 그 무비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에 어느 호텔에 머무르는지 또는 국내 어디 가서 잠을 자는지 체류지 정보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추적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좌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야,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무비자로 받아주는 국가 많은데 거기다가도 다 비자 확인하라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요 중국과 완전 달라요. 세계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세계 6대 강국이에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한민국의 위생 상태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편.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전염병 없어라고 보는 겁니다. 얘네들 특별한 거 뭐 아주 이슈되는 거 없으면 얘네들은 위생이 너무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데서 온 애들이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깔끔하다 이거죠. 깔끔하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제발 살아달라 그래도 얘네 직내 가야 되면 가. 붙잡고 싶어도 얘네들은 여기 남을 애들이 아니야. 떠나. 자, 이게 검증된 나라라고요. 이게 검증된 나라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범죄자들조차도요. 어디 가서 한국으로 다시 못 들어와서 난리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국가의 수준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중국은 그 넓은 땅덩이에요. 어디가 위생 상태가 어떤지 우리도 파악이 안 돼요. 그 나라도 파악이 안 돼요. 예. 어디에서 온지를 몰라요. 그 지역의 한 개의 성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나 안 돌았나도 확인이 안 돼요. 자, 근데 지금 이거 무비자로 입국을 시켜요. 중국을. 그럼 이거는 지금 국민 안위 생각 안 하는 거죠. 국민 건강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국가의 안보 상태 생각하지 않는 건 거죠. 치안을 생각하지 않는 건 거죠.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죠. 너무 길죠. 왜 이렇게 길죠? 아주 수상쩍죠. 너무 길죠. 네.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선거 같은 데에도
이게 뭐 어떤 형태로든 아주 악의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장외 집회 같은 경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들에 와서 또 시비나 다툼이 발생할까봐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폭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은 지금 실내 흡연이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럼 실내 흡연이 자연스러운데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와서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나 가서 담배 좀 끄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마구 폭행한다든지 마구 폭행으로 그냥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우려가 드니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서도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가급적이면 여성이나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직접 나서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여기에서 조치가 되게끔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게 한적한 곳에는 혼자서 화장실 같은 거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야외 같은 데에서.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꼭 짝을 이뤄서 가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좀 그러는 것은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적한 길에 차가 갑자기 내 앞에 있으면 이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뒤로 뛰어라. 그리고 도움을 구해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각별히 주의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이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 우범 지역이 많습니다. 미국 도심에 거기 미국 직접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매뉴얼이 있냐면은 항상 길 걸어갈 때 자기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좌우에 누가 있는지 살피면서 걸어요. 그리고 상당한 선진국에서도 해 떨어지면 안 나가는 나라들 많습니다. 안 나가죠. 네. 그러니까 밤 10시가 넘으면 외출을 자제하는 국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안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24시간 뭐 진짜 술자리도 갖고 밤 늦게 새벽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의 다른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굉장히 달라지는 얘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김현지 이야기 좀 하죠. 이 김현지가 상당히 실세인 모양이죠. 실세죠. 국감장에 이번에 그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왜 국감장에 서는 것을 이렇게까지 막느냐. 역대 총무비서관은 국감장에 안 나온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럼 역대 나온 적이 없는 직위로 바꿔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꼼수 중에 꼼수. 네. 이거는 꼼수보다도 좀 더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 그럼 한 번도 국감장에 나가지 않은 직으로 바꿔버리겠어. 지 맘대로네요. 네, 그럼 이건 어떻게든 안 내보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현지를 이 무대에 세워서 질문 밖에서 안 될 것들이 있다. 네, 두 번째는 잘못으로라도 대답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네, 결국에는 김현지 자체를 보호하겠다기보다는 김현지가 알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김현지와 연관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께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더 무게중심을 둬야지 맞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개인 보호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무언가, 이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기에서는 안 된다가 훨씬 더 비중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것들을 김현지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지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항상 이재명의 아주 중요한 지근거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붕괴를 가져올 만한 이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맞지 않겠는가. 핵폭탄급 정보들을 다수 가지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가 이제 살살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성남에서 뭐 시민단체 사무국장을 하면서 당시 그 이재명 시장 반대했던 시의원을 뭐 비방하는 어떤 그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건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되게 작은 사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있는 주요 직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미국에 입국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지금 김현지 같은 사람도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여기에 본인이 썼던 이런 서류가 있거든요. 예, 예. 만들었던. 근데 대외 구호 같은 것들이에요. 본인이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예.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자. 쇼파 업종 전면 개정하라. 조지 부시 공개 사과하라. 오만한 미국 규탄한다. 이라크 침공 반대한다. 이라크 전 한국군 파병 반대한다. 한반도 전쟁 위협 규탄한다. 민족 자주 반전 평화 실현하자.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대외 구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서의 최종을 보면 뭐 김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네. 네,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예.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것은 아직 많은 곳에 알려지지 않은 곳일 텐데 제가 예. 오늘 뉴스. 네, 뉴스 단독 뉴스입니다. 성남 시민 모임 사무국장이었던 이제 김현지가 당시에 반미 활동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사이버 대학입니다. 예. 네, 네트로폴리탄이라는 대학을 다녔는데 이 대학이 남로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던 황인욱이 만든 사이버 대학입니다. 황인욱. 네, 황인욱. 황인욱. 그 형제 네, 사건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더 파고 들어가 봐라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이름이 뭐라고요? 네트로폴리탄. 네트로폴리탄. 네. 메트로가 아니고 네트로폴리탄. 네, 네트로폴리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파고 들어가 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김현지의 남편 최명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성남 시민 모임 소속 세무사 출신입니다. 세무사. 네, 세무사 출신입니다. 근데 성남의 모 빌딩에 5층은 김혜경 성남 시민 모임의 사무실이었고 예. 네. 김혜경. 네. 지금 네. 영부인 김혜경. 네. 네. 그 7층은 최명수 세무사의 사무실이었다. 예.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지금 김현지와 그의 남편 이 4명의 관계, 이 공동체적 관계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예. 부분도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좀 부지런을 떨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국회의원 한 명마다 10명의 보좌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혼자서 막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걸 타겟을 잡았을 때 진짜로 국회의원들이 파고 들어가서 더 깊이 있게끔 이런 것들을 의혹을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실로 공격을 할 때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종북 주사파라든지 반미 활동이라든지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익에 해하는 것일진데 근데 이 내부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뭔가가 더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길 원치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신건수라고 민주노동당 출신이고 현재는 진보당. 예. 네. 여기와 함께 반미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건수라는 사람은 이재명의 비서실장을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인물들 간에 지금 아주 오래된 인연들이 엮여져 있다. 그리고 지금 국가자원정보관리원 화재 이후로 공직윤리 시스템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김현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 조회가 안 됩니다. 아하. 네. 국감을 앞두고. 네, 국감을 앞두고 지금 재산 조회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 라는 말씀도 좀 얼마 전 그 보도에는 이 그 화재 사건 나기 전에 네. 김현지가 성남에 대장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청주에 뭐 어머니가 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뭐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성남 뭐 야탑동에 뭐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다. 뭐 신랑 명의로 그 최명수라는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긴 했는데 지금 정확한 팩트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루트가 차단됐군요. 화재 사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정말 파고 들어갈 여력을 갖춘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니까 빠르게 더 파고 들어가져서 이것을 지금 이런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알리고 빨리 국감장에 세워라. 그렇죠.
가 요구돼야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지금 이재명 정권 제 개인적으로 못 세운다고 봅니다. 못 세운다고 보는데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국감장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데도 촉구하는데도 이재명 쪽은 계속해서 방어만 하려 그러면 이 의혹이 결국 커질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예. 아이고 이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을 더 잡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훨씬 오버했어요, 오버.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고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야외 투쟁은 계속되는 겁니까? 저는 계속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 이게 완성되면 우리가 그만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래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만약에 못하면 어떡해? 출구 전략이 없어. 이 마당에 무슨 출구를 생각하고 싸웁니까?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이 마당에 무슨 출구를 생각하고 싸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출구 전략이 필요 없는 싸움이다. 우리가 이겨야 끝나는 싸움이다. 네. 그리고 이게 장애가 되어 장애 투쟁만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장애에서도 싸워야 되고 원내에서도 싸워야 되고 우리가 방송에서도 싸워야 되고 모든 다각도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장애 투쟁이라는 하나의 큰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 싸움은 굉장히 또다시 균형추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애 투쟁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야 이것이 민주당과 싸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네, 다른 곳에서 주관하는 장애투쟁은 민주당이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레거시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자, 거기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뉴스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좌파들이 덫을 놓아서 이용할 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뉴스에 나올 리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장애투쟁 현장에서 막말로 좌파 유튜버한테 맞은 분들도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던가요? 안 나오잖아요. 네. 관심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 장애투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 장애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분들한테 힘이 되어주셔야지 이 싸움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야, 장애투쟁 그것뿐이 못해, 이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우리는 훈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싸울 전우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퀄리티의 장애 집회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거시를 통해서 민주당과 같이 의견을 부딪혀낼 수 있는 싸움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술 공연 평가하듯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냥 같이 싸워주시면 나와서 같이 싸워주시면 이것 자체로 언론에서 경찰 추산 1.1만 명 이딴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실제로도 계속해서 이런 걸 축소시키는데 경찰 추산 30만 명, 50만 명 이것만으로도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호가 그 용어로 나오지 않더라도 정제된 용어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로 재판 속개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원하는 것들 다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재판 속개 하나만 레거시를 타고 계속 들어가도 왜 재판 속개를 해야 되는데 이 관심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싸움판이 달라진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싸움 전쟁 중에 전술 전략이 우리 내부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똑순이 대변인 백지원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고생하시던데요. 어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동안 쌓아왔던 말들을 꼭 던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세대 구분 없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특히 제 또래들은 문재인 시기에 그 재앙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는 옳은 이야기를 하기만 해도 극우몰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찰리 커크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겪고 대선에 대해서 패배도 겪고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슬픈 감정이랄까요? 조금 안타까운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은데 저는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 5분 정도 발언하셨어요? 네. 원고를 뭐 직접 쓰셨는지. 네, 원고는 저는 항상 모든 원고와 글은 제가 다 직접 씁니다. 근데 그 주최 측에서 네. 연락이 어떻게 왔던가요? 당 사무국에서 연락이 오셔서 예. 혹시 연설을 해줄 수 있느냐 하셔서 또 하겠다. 왜냐하면 당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제가 항상 제가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 거절했었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제가 담아왔는데 적절한 시기에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을 특히 저희 세대가 정말 이게 한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참 된 부분이 네. 지금 2030 세대들이 문재인 정부 때 한 번 당하고 네.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또 당하고 있는데 네. 그건 2030 세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저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할 때 10대랑 20대 때 이제 대입부터 엉망이었거든요. 대입부터.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입 정책이 그렇게 이상하게 바뀌었던 이유가 586 자식들에게 입시 비리로 지위 세습하기 위해서였구나를 조민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드러난 것만 조민이지 저는 최소 10만 명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세요. 우리 기성 세대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할 수 있거든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네.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이거든요. 학력고사랑 수능을 같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과거에는 학력고사 성적대로 대학에 원서 쓰고 가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아닙니다. 수능 안 보고 서울대 간 친구들도 많습니다, 지금. 수능을 안 보고. 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이제 대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한 10년 전부터 10년도 더 전부터 제가 94년생인데 그러면 1, 3학년도 수능이거든요. 1, 2학번, 1, 3학번 즈음부터 입시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시가 대폭 줄어들고 제가 1호학번인데 그때는 정시 비중이 거의 한 20% 그러니까 학력고사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0%인 것이고 네, 명문대라고 얘기하는 제가 특정 대학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아 보이는 몇 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내신도 안 보고 정시 그러니까 수능 성적도 안 보고 뽑는 데가 있었습니다. 시험도 안 치고. 네. 그냥 그럼 뭘로 뽑아요? 생기부에 적혀 있는 내용만 본다. 생기부가 생활기록부. 네. 그런데 내신은 또 안 본대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런 학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전형들도 생겼고 누가 봐도 586 자녀들 외국에서 학교 다녔던 자녀들을 위한 특례로 만든 전형들이 노골적으로 그냥 있었고요. 특별 전형으로. 그렇다 보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정시문이 좁아져서 재수 삼수 많이 했었습니다. 생기부로 가게 되면은 가령 객관적인 평가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자의적인 평가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선생님들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 신경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학생에게 일부러 좋게 써줄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나쁘게 써줄 수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정성평가라는 명목으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더 전형도 학교마다 너무 많고요. 10개씩 전형이 있는 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원서를 쓰는 것도 막막한 거죠. 돈이 되게 많아서 아주 고액의 입시 컨설팅을 받아서 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시 전형도 6개만 원서 쓸 수 있게 갑자기 개수가 줄어들고 그게 무슨 경제적 계층에 따른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줄어들었지만 피해는 중산층과 서민의 자녀들이 저는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시도 원서를 3개만 쓸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쓰면 다 떨어지면 정말 재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이 어딘지 확인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입시 전형을 계속 겪어왔는데 알고 보니 586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전형으로 명문대로 여전히 분류되고 있는 대학에 가서 그 지위만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의 자녀들이나 이제 그런 실상들을 많이 알게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입시를 겪을 때 그런 걸 겪었던 세대인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성별 갈라치기 어마어마했었고요. 세대 갈라치기 엄청 심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냥 대학의 페미니즘을 가지고 동아리도 만들고 이러면서 너무 폭력적으로 바뀌었었어요.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한폐렴 때 완전히 저희들을 강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제한하고 저는 그게 사회주의 실험이었다고 느끼는데 또 그런 것들을 겪고 또 문재인 때 본인들 일자리 늘렸다고 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공무원 수를 갑자기 늘리거나 예, 예. 그때 대폭 뽑았어요. 그러니까 10년치 뽑아야 할 인원을 이런 한꺼번에 다 뽑은 네, 거죠. 뽑아버리니까 이제 저희 학번쯤 한 96년생 남성 기준으로 한다면 예. 이 친구들이 취업할 때가 되니까 TO가 없어요. 아. 완전 직격탄을 그러니까 이게 맞았어요. 매년 조금씩 뽑아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뽑아버리니까 네. 그 뒤에 세대들이 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티오가 없다. 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그렇죠. 인구공사 그때도 사태. 논란이 났었는데 시험 쳐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직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제 뭐 기간제나 계약직이 있는 건데 그냥 이걸 전부 다 묶어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느냐. 본인의 실력으로 경쟁해 왔는가? 그리고 부모님 세대 때 뭐 학력고사 세대 때처럼 그냥 시험을 치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의 능력으로 성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올 때가 되니까 기회의 사다리 같은 것들은 애초에 없었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뭐 정치인 자녀들 어디 뭐 공기업 공공기관 뭐 이제 취업 비리 이런 것도 많이 터졌잖아요. 이제 그런 걸 총체적으로 겪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데 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직접 체험했던 세대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닌 척하면서 그런 짓을 했었는데 예. 이재명 정부는 그냥 노골적으로 더 대놓고.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취업을 해야 하는 예. 학생들이 있는 거고 예. 저희 세대를 묶자면 90년대생들 중에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거나 이제 결혼을 막 하려고 할 때 이런 암흑기를 겪다 보니까 정말 암울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그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전부 다 그 저 다 정규직 채용해주고 전환하겠다. 정규직 해주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의 집권이 이 나라 망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마약 범죄도 엄청 늘었습니다. 네, 마약 카르텔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고요. 저는 이게 세월호 선동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예. 그때 세월호 논란이 터지고 문재인 민주당이 요구했던 게 해경 해체여서 결국 해경 해체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런데 했었죠. 해경이 이 마약 범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수사 체계나 정보를 가지고 있던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체되면서 그런 정보들이 공중분해 됐었다라고 관련된 분들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마약 범죄가 폭증을 했는데 그걸 또 당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이 정도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할 수준도 아니다. 5배면 별로 늘지도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 곳곳에 병들게 만든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게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잠깐 일시 정지시키고 잠깐 이제 원래대로 정상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저들의 강압 때문에 정권을 지금 빼앗긴 상황이고 그들은 이제 과거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독재라고 하면 뭐 군부 독재만 생각하시는데 제일 무서운 게 조용한 독재, 제도적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고요. 예, 예. 이재명 정부 때는 이제 아주 눈치 보지 않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그냥.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번에 그 집회 나가 보시니까 네. 저는 동대구역 집회도 가보고 이번에 이제 서울 집회도 가고 했는데 직접 참여해 보시니까 좀 동대구역 집회하고 네. 이번 서울 집회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고 예. 이번에 서울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집회라는 장외 집회, 서울에서 하는 장외 거의 6년 집회라고 만에. 했는데, 네, 6년 만에 하는 장외 집회라고 했는데 규모는 굉장히 컸습니다. 네. 네, 저도 현장에서 지하철로 이동을 했었는데 정말 인파가 많았었고요. 뭐 아쉽다고 하셨던 거는 구호를 외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셨고 앞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내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다만 보도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레거시 매체 같은 곳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뭐 채널A나 이런 곳에서는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는 더 적극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을 좀 살펴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정말 15만 인파가 모여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위해서 공보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그 동대구역에서는 한 7, 8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어제 서울은 보니까 1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보니까 그 길 건너 인도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네. 인파가 몰렸는데 네. 서울보다 그러니까 서울이 소위 말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경북보다 더 많이 왔어요. 네. 이건 어떤 저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대구 경북이 물론 보수의 심장이지만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 반대했던 여론이 서울에서 과반이 넘었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바뀌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을 우리 당이 잘 흡수하고 담아내면 된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서울이나 이제 인근 지역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하는 집회에는 또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것 같고요. 또 어제 제가 만나뵀던 지지자분은 제주에서 오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주에서. 네, 거제에서 제주에서도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제 집회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의 네. 발언이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9월 28일이 6.25 전쟁 났을 때 이제 북한군의 남침 이후에 석 달 만에 네, 수도 서울을 수복한 그 9월 28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장동희 대표가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지금 뭐 사법부 독재 뭐 네. 사법부가 무너지고 언론도 무너지고 행정부도 무너지고 다 이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범죄자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범죄 이력을 숨기고 그리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피를 위해서 성남시장에서 더 큰 권력이 필요해서 경기도지사가 된 거고 거기서 또 면책특권이 필요해서 송영길 밀어내고 또 인천 계양 가서 국회의원 됐던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더 큰 권력이 있으면 건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봅니다. 예.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 어떻게 보면 자범이기도 하고 정치 사범이기도 한 사람이 예. 본인의 면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나라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짚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도 물론 우리가 앞으로 탄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사실 많은 국민께서 정상 정부로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단죄도 얼마나 시간이 흐르듯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나라를 그때 망쳐놨었거든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그때 마스크 네.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뭐 옷값 관련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보고, 전 장동혁 대표 연설을 그 현장에서 이제 바로 가까이서 다 들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투쟁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하셨었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 야당인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이 당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회를 보고 있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지금 끌어오르고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모아놓은 여론을 동력으로 우리의 세를 더 확장하고 국민의 뜻을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참 외롭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국민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백지연 대변인으로 영입하라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게 추석이 지나면 네. 이제 추석 뭐 고향 갔다가 또 서울 오시는 분들 또 지방에 있다가 또 서울 오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이 이렇게 많이 교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추석 이후에 민심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기고 바로 지방선거 전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런 장애 집회는 계속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꾸준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네. 아. 민주당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우리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민노총이 거리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매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시작하니까 민주당은 본인들끼리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뭐 박주민, 뭐 박찬대 이런 사람들 나가서 뭐 안기령 뭐 이런 고민정 이런 사람들 다 나가서 했었는데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건 알지만 꾸준한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우리 당의 기세를 더 크게 확보하고 나면 지금 열망하시는 그런 것들은 바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건강 문제도 오늘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예.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부정한 세력에게 권력을 찬탈당하고 나면 어떤 상황을 겪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의 국민이 겪고 있는 감정과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감정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뭐 뵙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했던 조국 사태라거나 문재인 정부 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용기 있게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응원을 했고 근데 그런 좌익 기득권에게 맞섰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핍박을 당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가령 공수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싸움이 원래 빨리 안 끝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만 되시고 나면 다 바뀔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싸움을 거쳐야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뜻을 모아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도 저도 어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저는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제가 연설 들으면서 말미에 우리 백지원 대변인께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네. 막 이 울먹거리면서 막 호흡이 그냥 이 거칠어지면서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제가 사실 좀 걱정했었어요 보면서. 지금 방금도 윤석열 대통령 수감 그런 어떤 건강 관련 이야기 하시면서 조금 눈물을 흘리실 뻔했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싸움은 길게 간다. 길게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걸 조금 많이 반영을 하고 네. 장애 투쟁이나 이런 걸 좀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소모전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매우 외롭고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 그분도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목소리 내면 모두 다 마이너스 된다고 이야기하던 때입니다. 그때 목소리 냈던 게 장동혁 대표,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 정도였던 걸로 저는 인상 깊게 남은 분은 그분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계획과 전략과 생각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인사를 하고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인선이나 이런 것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단 장애 집회를 당에서 주최를 하게 되면 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지가 훼손되는 측면이 줄어듭니다. 그런 공격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가령 좌파들이 프레이밍 씌우는 뭐 종교 관련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씌우는데 지금은 우리 당의 메시지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에서의 목소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메시지 측면에서 분명히 이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앞으로 저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메시지들을 던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직접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당 지도부 또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제 나와서 그 이야기를 장애 집회에서 한다면 그런 것들이 확산되거나 메시지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통로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당내에 보면요. 네. 우리 그 백지원 대변인과 좀 그 연배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데 네. 장애 집회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뭐 나는 안 갈 것이다. 네. 뭐 이러면서 뭐 그동안 별로 뭐 투쟁해온 경력도 없는 자들이 네. 뭐 장애 집회에 대해서 이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이 내부 총질러들 아닙니까?
총질 수준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새총 수준도 안 되는 타격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별 존재감도 없으신 분들이 기성 언론과 뭐 굉장히 친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중량감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인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정치 입문했는지 기원을 살펴보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동조하면서 입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런 국민의 이런 여러 가지 열망이라거나 이제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정체성 반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을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금기를 강요하고 선민의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과거의 바른정당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러다가 뭐 바른미래당 자기들끼리 야합해서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 미래통합당 방식으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의미나 정체성에 비해서 과대평가된 직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름을 굳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세대 대표성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 또래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박충건 의원이 또 또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박충건 의원 같은 분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소위 어용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추켜 세워줬던 그런 분들 굳이 우리가 주목하고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훨씬 더 나은 인물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이미 청년 여론들은 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박충건 의원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이렇게 정말 유의미한 목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지가 이미 몰려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댓글 쓰시는 분들이 저기 백지원 대변인 설명 너무 좋다. 박충건 짱 뭐 이런 똑순이가 많이 올라오네요. 네. 자, 우리 요 이야기 좀 하면서 오늘 저 대담 좀 정리해 볼게요. 아니 뭐 대전에 있는 전산망에 불이 나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마비돼 버렸는데. 네. 이거 일단 행안부 장관 윤호중이부터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경질해야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참 이 민주당의 이중성이라는 게 늘 얘기하기 입 아플 정도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인재인 것이죠. 관리 부실인 거고 배터리 하나 터졌다고 완전히 먹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또 갖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게 바로 진상규명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게 진상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원인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 특검해야지 특검. 네, 이런 걸 진상규명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정말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또 이제 생각하다 보면 진상규명 얘기하니까 무한 참사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 덮고 있잖아요. 예. 정말 진상규명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겨우 이렇게 불난 것 때문에 정부 시스템 먹통이 이루어질 정도라면 이거는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테러에서 얼마든지 정보 빼가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그렇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문자가 와서 뭐 안 된다. 119 신고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고 이 나라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시기적으로 불안해하실 요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 뭐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상상하고 이제 예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정부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 요구해야 되고요. 정부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정부도 지금 못 믿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면은 원인이 정말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할 원인이 있어도 뭉갤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의심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산망 마비된 거하고 지금 중국인이 오늘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한 100만 명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가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인지 범죄 경력은 있는지 이런 전산 정보 이런 게 좀 정확하게 관리가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게요. 중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국 사람도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 때처럼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습니다. 맞아요. 중국 갈 때는. 근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게 정말 끔찍한 거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거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먹통되는 사이에 국민들의 디지털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해킹당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디지털 외국인증 이런 거 막 사용하고 그걸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총괄해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중국인들은 특히 들어올 때 지금 간첩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중국인들에 대한 신원 정보를 다 파악해서 들여보내야죠. 어떻게 무비자 입국을 대거시킵니까? 물론 뭐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비 활성화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선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이런 걸 요구하는 국민들 보고 참 고민정 의원이 전 이야기하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던 게요.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단 틀렸습니다. 예.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아시안이기 때문에 황인종이죠. 네, 인종차별의 이슈는 아니고요. 지금 고민정 의원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이었어서 그런지 소중화 사상에 쩔어서 중국의 속국으로 착각해서 중국에 잘 보일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은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의원연맹 네. 소속이죠. 네, 그리고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 맞지도 않거든요. 인종차별이라는 걸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한다. 예를 들자면. 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차별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위험한 게 탄핵 전국 동안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한 중국 간첩들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드론으로 제주공항 찍었고 국정원 찍어갔고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군함 들어와 있던 것도 중국 유학생으로 위장한 간첩이 촬영했던 것도 그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면 입국 심사에서도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우방국들 미국을 포함해서 자유진영 우방국들은 이런 것들 이제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는데 한국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국경을 디지털 국경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디지털 신분증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큰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15일 지나서 그냥 불법 체류해버리면은 저거 어떻게 잡아내야 될 텐데. 그것도 문제인 게요. 민주당에서 불체자들에 대해서 면피를 시켜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끔찍한 거죠.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 공직자인 건지 대한민국 공직자인 건지 국적이 매우 모호해 보입니다. 아니 최근에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조선족이죠. 조선족. 네. 조선족이라서 우리 중국 동포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엄연히 중국 인민입니다. 네. 여권이 중국 여권서입니다. 한국 패스포트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지방의회 선거에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이 되어서 이걸 한 번에 털어서 소위 말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정권이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지역구마다는 소위 말 친중 성향의 투표가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이미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단어는 명확하게, 용어는 명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족, 중국, 동포 이런 말 하는 것들, 민주당 측에서 아주 오랫동안 민족주의로 우리에게 그 경계를 모호하게 흐려놓은 선동을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중국인입니다. 예. 국적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서 국적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국가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들에게 이 중국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게 이 조선족 이렇게 뭐 중국 동포 이렇게 해서 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혜택이 많거든요. 제가 한 노인분께서 주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본인은 고시원 생활을 하는데 중국 국적 중국인이죠. 그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 중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정책 혜택을 봐서 투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특혜 보고 있는 거 너무 많거든요. 다 뜯어 고쳐야 되고요. 중국인인데 조선족이라는 그 어떠한 민족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들에게 특혜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국인이에요. 대한민국에 세금 안 내는 중국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편취해가고 있는 특혜가 너무 많은 것이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놓은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편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약자팔이하는 약탈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약탈자 세력들을 앞으로 몰아내야 되고 중국인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은 뭐 선거도 없지만 거기 나가서 뭐 당선되고 공직자 될 수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모시고 어제 있었던 집회의 연설, 뒷이야기 등등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정리하시면서 시청자님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싸워야 이깁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깁니다. 물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저희는 일생이 걸릴지라도 싸우겠다는 각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절대 용기 잃지 마시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뜻을 펼쳐나가자, 목소리를 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저 데스크에 네. 판을 고무판을 제가 투명한 저건 뭐라고 하죠? 하여튼 네, 왜냐면 이게 나와서 메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메모 건드리면 이 마이크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백지원 대변인님 쓰시라고 특별히 사실 저희 가족이 방송을 보고 저 백지원 대변인 또 최진영 변호사님 나오시면은 메모를 많이 하시던데 고무 이 마우스 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 어떤 걸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제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금빛송 참송이 버섯입니다. 여러분 이 참송이 버섯 효능이 있는데 뭐 향암 효과라든지 면역력 강화, 뭐 항산화 작용, 간 기능 개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시중에 이거 한 10만 원씩 넘습니다. 영풍 TV에서 이번에 홍보하는 이 금빛송 참송이 버섯은 DC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소중한 분들, 친하신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